자, 그 비열이라고, 우리 지난번에 뭐 비열 좀 얘기했었다만, 그지? 다시 한번 쭉 그냥 정리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마무리를 하자. 그 프린트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특별한 거는 없고, 그지? 특별한 거는 없고, 그래서 비열의 뜻, 비열. 그래서 어떤 물질, 1kg 혹은 1g이야. 뭐 1kg으로 해도 1g으로 해도 돼. 그래서 이거의 온도를 1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kg을 1도 높이든지 아니면 1g을 1도 높이든지.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아마 이렇게 그림 그려서 내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우리 열량 구하는 식이 하나 있었잖아요. Q는 열량은 이제 Q라는 교 쓴다 그랬고, Q가 열량이라고 그러면 뭐 그게 얻은 열량이든 잃은 열량이든 열량은 그 물질의 비열에다가 물체의 질량에다가 온도 변화를 곱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비열이라는 게 뜻은 이렇게 되고, 비열은 그럼 어떻게 된다? 이 공식을 좀 변형하면은 비열 C는 열량 Q를 질량 곱하기 질량을 M이라고 쓰는 거거든. 곱하기 온도 변화. 뭐 이미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온도 변화는 특정 온도를 곱하는 게 아니고 몇 도에서 몇 도까지 얼만큼 변했는가 그 값을 곱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비열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 알 수 있지. 우리 열량의 단위가 뭐지?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를 쓰거든.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는 보통 킬로그램 아니면 그램을 써요. 온도는 우리 보통 섭씨 온도 쓰니까 도씨를 쓰잖아. 그래서 비열이라는 게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 곱한 걸로 나눈 거기 때문에 비열의 단위도 열량의 단위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이렇게 쓰거나, 그러니까 얘가 킬로그램이면 여기가 킬로칼로리가 되면 되는 거고, 질량을 그램으로 곱한다 그러면 여기를 칼로리로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또는 칼로리 퍼 그램 도씨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만약에 1킬로칼로리 비열이 1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다라고 하면 내가 비열이 1인 어떤 물질이 있을 거 아니까. 그 물질 1kg을 1도 높이는 데는 1kcal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열은 이 비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1학기 때 배웠던 물질의 특성에선 다루지 않았지만 이것도 물질의 특성이에요. 이 비열이라는 것도 물질의 특성이에요. 자, 물질의 특성이라는 건 뭐지?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는 거고, 같은 물질이라면 어때? 그 양이 200g이든 300g이든 500g이든 1kg이든 상관없이 양에 관계없이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열이라는 건 물질의 특성이다. 그래서 물질마다 다르다. 이 비열이라고 하는 게 물질마다 다르다. 오늘따라 이렇게 칠판글씨가 안 써지네.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이라면 양에 관계없이 같다. 관계없이 일정. 그래서 물질마다 다 비열이 다 다른데 비열 값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보통 그냥 계산 문제 나오면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비열을 구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외워야 될 비열은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 얘야, 얘. 얘만 외우면 돼. 이게 누구의 비열이냐면 물의 비열인 거야. 요거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물의 비열이 1인데 이 1이라는 값이 있잖아.
비열 중에서는 상당히 큰 값이야. 상당히 큰 값이야. 자, 그럼 봐봐. 비열이 크다는 게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 비열이 크다. 요 식을 보면 알 수 있어. 자, 만약에 비열이 커요. 그럼 내가 똑같은, 보통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거든.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한다. 혹은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한다 그러면 같은 열량을 준 거거든. 그러면 같은 열량을 줄 때 어떨수록, 그러니까 이 값이 똑같아. 이게 일정한 거야. 그러면 비열이 크면 질량이 클수록 어때야 돼? 온도 변화는 작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일정하다면 얘랑 이 곱한 거랑 비열이랑 반비례하거든. 그러니까 열량도 같고, 이 쉽게 말하면 열량도 같고 만약에 질량도 똑같아. 그러면 비열하고 온도 변화 서로 반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지. 같은 열량을 주고 같은 열량이고 질량이 동일할 때는 결국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즉 온도가 잘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이 제일 크기 때문에 사실은 물은 똑같이 가열해도 어떻다는 거야. 다른 애들에 비해서. 식용유하고 물을 같은 질량을, 같은 열량을 줘서 가열하잖아? 그러면 비열이 큰 물이 기름보다는 덜 뜨거워진다는 얘기야. 똑같이 가열하더라도. 반대로 이 온도 변화가 적은 거니까 뜨거워질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식을 때도 마찬가지야. 비열이 크면, 그러니까 뜨거워질 때는 천천히 뜨거워지고, 식을 때는 천천히 식어요. 그래서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야? 우리 이 프린트에는 안 나오지만, 그지? 프린트에 안 나오지만 뭐야? 이른바 해륙풍이라는 바람이 부는 거에 대한 거 얘기했었지? 근데 뭐 실험으로도 나오지만 모래하고, 그러니까 육지가 모래라고 치고, 바다가 있어. 여기가 모래야. 육지가 모래라고 비유합시다. 여기가 이제 바다야. 여기 그냥 여기 바다라고 여기 육지라고 할게. 육지야. 자, 낮에 똑같이 햇빛을 받아서 둘 다 가열되는 거야. 근데 바다는 물이니까 비열이 커서 온도가 좀 적게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한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더 뜨겁단 말이야. 그러면 뜨거운 육지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공기도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뜨거워진 공기가 올라가겠지. 올라간 공기는 이렇게 바다 쪽으로 이동해서 바다에서 이렇게 하강을 하거든. 그러면 자, 육지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뭐야? 바다에서 이렇게 육지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거든. 공기가 이동하는 걸 두 글자로 바람이라 하는 거야, 바람. 그래서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낮에는. 이걸 뭐라고 한다? 해풍이라고 하는 거고, 밤이 되면 식을 거 아니야. 햇빛을 안 받으니까, 그지? 자, 식을 때도 비열이 바다가 육지보다 크기 때문에 바다가 천천히 식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밤중에는 바다 쪽이 더 따뜻한 거야. 그러니까 바다 쪽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육지 쪽에 있는 공기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바다 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즉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요걸 뭐라 그래? 육풍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 공기 이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지. 그래서 이른바 해륙풍이라고 하는 게 부는 것도 바로 결국 이 육지하고 바다의 비열 차이 때문이다. 왜? 바다가 뭐 순수한 물은 아니지만 주성분이 물이다 보니까 비열이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리한 것도 있어. 뭐지? 우리 몸의 70%가 뭐야? 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 체온이, 예를 들어 더운 여름이 되더라도 내 체온이 확 올라가지 않아. 반대로 요즘처럼, 그래도 어제 오늘 좀 따뜻하긴 하던데, 추운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 내가 열을 뺏겨서 체온이 내려갈 거 아니야? 근데 내 몸의 주성분이 물이다 보니까 체온이 또 확 내려가지 않아. 그래서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매우 유리한 겁니다. 이것도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거기 중간에 2번 보면 물의 비열 그래서 나오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 요거 이제 프린터는 없지만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하자면, 니네 요 해력풍 실험 혹시 학교에서 했니? 그 해력풍 실험 해가지고 이게 있어. 뭐가 있냐면, 이 해력풍이 부는 원리를 실험하는 거야. 수조에다가 칸막이를 세운 다음에 여기다가 모래를 담아놔. 그러니까 육지에 비유할 수 있는 거고, 여기다 물을 담아놔. 바다에 비유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자, 여기다가 향을 하나 피워놔. 이렇게 연기가, 향연기가 올라가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향연기가 그냥 교실 안에서 피웠기 때문에 똑바로 올라가.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내가 전등을 하나 딱 켜는 거야. 그럼 이제 뭐야? 해가 비치는 한낮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모래하고 물에다가 이렇게 온도계를 꼽아놓고 이제 온도를 측정하겠지. 그래서 전등을 뭐 일정 시간 동안 틀어놓으면 틀기 전에 비해서 이제 모래 온도가 올라가 있을 거 아니야. 물의 온도도 올라가 있을 거 아니야. 실제로 온도를 측정해 보면 모래 쪽이 물보다 온도가 더 높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모래가 더 많이 가열됐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모래 쪽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그 결과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이동해 가게 되거든.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향을 피워놓은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야. 그래서 전등을 켜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던 향연기가 이렇게 모래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 즉,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공기가 이동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반대로 이제 전등을 꺼.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돼? 향연기가 아까 육풍 불 때와 마찬가지로 물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실험 나오면 요게 이제 해력풍하고 관련된 실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뭐 그 비열이 커서 혹은 비열이 작아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었지. 대표적인 또 뭐가 있죠? 음식할 때, 그지? 뚝배기에다 음식을 하는 경우. 어때? 보통 우리가 이른바 찌개라고 하는 음식을 뚝배기에다 하지. 식당 같은 데 가면. 거기다 하는 이유가 뭐야? 뚝배기가 비열이 크다, 작다? 크다. 그래서 여기다가 재료를 넣고 내가 이걸 끓이기까지는 오래 걸려. 그래서 그 재료들이 보글보글 끓어서 찌개가 완성이 되잖아? 그럼 불을 끄더라도 어때? 비열이 크기 때문에 얘가 천천히 식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만들어서 손님들 계신 테이블에 갖다 놓더라도 한참 동안 어떻게 돼? 따뜻한 찌개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뚝배기는 비열이 뭐 한 거야? 큰 걸 이용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라면을 양은 냄비에다 끓이는 거는 뭐야? 빠른 거지. 그래서 양은 냄비 물론 이제 전도도 잘 돼. 전도도 잘 되긴 하지만 비열이 작으니까 똑같이 가열하더라도 그냥 예를 들어 뚝배기랑 비교했을 때 더 빨리 우리 끓어. 그러니까 라면을 금방 익힐 수 있지. 그래서 라면이 더 맛있어. 라면이 불기 전에 라면이 다 익어버리니까 뿌는 거하고 익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 부는 거는 이제 물을 흡수해서 이게 크기가 좀 커지는 거잖아. 근데 이제 라면이 익는 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양은 냄비에다 라면을 하는 건 비열이 좀 작은 걸 이용한 거고, 뚝배기에다가 음식을 하는 건 비열이 큰 걸 이용한 거다. 뭐 요 정도 참고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온도 그래프에서 이제 비열에서도 그래프가 하나 나오지. 그래프. 자, 비열에서는 그래프가 하나 나오지. 시간에 따른 온도 그래프 해석글에서 이런 거야. 어떤 A라는 뭐 그냥 여기에 A라는 액체가 들어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A라는 액체가 들어있고 여기 B라는 액체가 이렇게 들어있고, 자, 얘네를 가열을 하는 거야. 여기 온도계 꼽아놔. 가열하기 전에 얘랑 온도가 일단 똑같았어. 그런 다음에 얘네들 뭐 가스레인지 같은 데다가 올려놓고 동일한 불꽃으로 그러니까 가열하는 거죠. 그래서 가열하면서 이제 일정 시간마다 한 번씩 온도를 이렇게 측정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가로축이 뭐야? 가열 시간 돼 있지? 자, 가열 시간은 뭐에 비례한다? 내가 이런 식으로 가열을 하잖아.
가열한 시간은 내가 공급한 열량에 비례한다고 보면 돼. 열을 준 거야, 그만큼. 그랬을 때 세로축,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예를 들어서. 여기 A, 여기 B 나와 있지. 그럼 봐봐. A하고 B를 있잖아.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해.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불꽃으로 가열한다는 얘기는 동일한 열량을 줬다는 얘기야. 그리고 자, 여기 양 그릇에 들어있는 A하고 B 액체의 질량도 동일해. 그럼 아까 어떻다 그랬어? 비열하고 온도 변화는 서로 반비례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때 같은 질량의 두 액체를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는데 A는 요만큼 온도가 변한 거고 B는 이만큼 온도가 변한 거잖아. 맞지? 자, 여기다 이렇게 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질량의 두 액체를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어. 같은 열량을 줬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때 온도 변화는 지금 A보다는 B가 크게 나타났지, 그지? 그러면 자, 열량이 똑같고 질량도 똑같으니까 온도 변화하고 비열은 비례 관계니까 온도 변화가 작은 A가 비열은 더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맞지? 그럼 만약에 A, B가 같은 물질이야. 자, A, B가 같은 물질이라고 해봐. 그러면 A, B가 같은 물질이면 비열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은 물질인데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어. 그러면 비열이 똑같고 A하고 B가 열량도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질량하고 온도 변화가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도 A, B가 만약에 같은 물질이고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한 거라면 자, 온도 변화는 마찬가지로 A보다 B가 큰 거잖아. 맞지? 그럼 이때는 질량을 물어본다. 질량은 누가 더 크겠냐 이거지. 열량이 똑같고 비열이 똑같으면 결국 온도 변화가 클수록 질량은 작아야 되는 거니까 서로 반대가 되겠지. 온도 변화가 작은 A가 B보다 어떤 거다? 질량이 더 크다. 보통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물어봐요. 얘네가 서로 다른 물질이라면 같은 질량이고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을 때 누가 비열이 더 크고 작냐 물어볼 수 있고, 만약에 얘네들이 같은 물질이라면 보통 질량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비열에서 두 가지가 꼭 나올 거야. 요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뭐 열량이 얼마냐 계산하는 거 반드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왔을 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에서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비열이나 질량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뭐 같은 물질인 경우 질량이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지?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한 거고, 자, 생각해보기 보면은 생각해보기 2번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아까 결국 비열 차이 때문에 육지하고 바다의 비열 차이 때문에 이제 이른바 해륙풍이라는 게 부는 건데, 그거랑 같은 원리로 뭐야? 산곡풍이라는 게 부는 거야. 근데 내가 예전에 얘기했지. 산곡풍은 뭐와 뭐에 합친 거야? 산풍과 곡풍을 합친 거야. 그치? 계곡할 때 곡자야. 계곡 곡자니까. 그럼 우리 아까 육풍이나 해풍도 마찬가지야. 불어오는 방향을 붙여. 산 꼭대기에서 분다는 거야. 어딜로? 계곡 쪽으로. 곡풍은 계곡에서 산 꼭대기 쪽으로 분다 이거야. 자, 낮에 계곡이 있고 산 꼭대기가 이렇게 있어. 자, 햇빛이 비치면 누가 더, 자, 계곡 쪽엔 당연하게도 물이 흐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계곡 쪽이 산 꼭대기보단 비열이 큰 거야. 그러면 산 꼭대기가 먼저 가열돼. 또 높은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산 꼭대기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져서 이렇게 올라가면 계곡 쪽에서 산 꼭대기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면서 바람이 부는 거야. 이게 무슨 풍? 곡풍. 이게 낮에 부는 거야, 낮에. 낮에는 곡풍이 부는 거야, 계곡에서는. 그럼 밤이 되면 식을 거 아니야. 봤지? 식으면 또 마찬가지로 계곡이 비열이 크다고요. 천천히 식어. 그러니까 한밤중에는 오히려 계곡 쪽이 더 따뜻해요. 그러니까 계곡 쪽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계곡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산풍이라고 한다. 그래서 산풍은 이제 밤에.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 어디가 비열이 크다? 계곡 쪽이 낮이건 밤이건 계곡 쪽이 비열이 큰 거고 정상 쪽이 비열이 좀 작은 거야. 그래서 거기 생각해보기 2번에 보면 2번에 보면 요렇게. 그러니까 여름철에 우리가 계곡으로 피서가는 이유가 뭐겠어? 이 꼭대기에 가려져서 상대적으로 이 계곡 쪽이 조금 더 시원한 거지. 그치? 시원한 거야. 그래서 여름철에 계곡으로 피서를 많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린트는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교과서 또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에 있는 걸 아주 자세하게는 못하고 선생님이 나눠준 거에 보면 그 옆에 주석들 달려 있잖아.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설명을 좀 하도록 합시다. 뒷장 있었나? 아, 그러네. 뒷장은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럼. 내 뒷장을 못 봤네. 오케이. 자, 내가 그 프린트 한 장을 빼먹어서 뒤에 6페이지지? 다음 장 보면은, 그지? 그래서 거기 문제 1번 보면, 그지? 문제 1번 보면은 세물체 ABC의 질량과 비열, 얻은 열량 나타낸 것이다. 온도 변화. 이거 공식이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지? 뭐, 요 정도는 거의 산수 수준이니까 이건 안 풀어줘도 되겠지? Q는 아까 CMT에다 그냥 대입해서, 그지? ABC 중에 하나만 할까, 하나만? 예를 들어서 A가 지금 뭐야? 질량이 1kg이고, 그지? 비열은 0.1 kcal per kg 도시고, 그지? 그래서 열량을 2kcal를 얻었대. 자, 그럼 Q는 CMT에다가 넣어도 되고, 아까 뭐 C는 MT분의 Q에다가 넣어도 되거든. 그지? 자, 2kcal 얻었어. 그지? 는 비열 0.1이야. 단위 생략할게. 질량 1kg이지? 맞지? 그러면 온도 변화 얼마냐 구할 수 있지. 그지? 그럼 0.1분의 2가 되니까. 얼마? 20. 그지?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런 문제에서 처음 온도를 알려주면 20도라고 쓰면 안 되겠지. 나중 온도가 몇 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A가 처음 온도는 안 나와 있는 처음 온도가 만약에 25도였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문제에서는 온도 변화가 얼마냐 물어봤지만 그럼 나중 온도는 얼마냐 물어보면 얼마라고 대답해 줘야 돼? 45. 그렇지. 45도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그지? 여기서 요 20은 요 차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지? 요런 식으로 살짝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아까 얘기했던 거에 연장선상에 여러 가지 예시인 거지. 찜질팩에다가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이유. 자동차 냉각 장치에 뭐 순수한 물을 넣지는 않아, 사실은. 물도 넣고 거의 뭐 다른 거 섞어주거든. 왜냐면 니네 혼합물이 어떻게 돼? 어느 점이 낮아지지? 그래서 자동차의 냉각수는 어느 점이 좀 낮아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순수한 물을 써도 되는데 겨울에는 물에다 물 섞어줘야 되거든. 근데 어쨌든 그거랑 보일러 순환 장치에 물을 넣는 이유 다 뭐야? 비열이 커서 그런 거지.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천천히 변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열팽창 나오네. 열팽창. 그지? 열팽창. 자, 열팽창이 뭐였어? 열을 가했을 때 그 물체가 말 그대로 팽창하는 거야. 팽창. 뭐가 팽창하는 거야? 열을 가했을 때 길이나 부피가 팽창하는 것을 우리가
열팽창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지? 그래서 고체가 됐건 액체가 됐건 기체가 됐건 열을 가하면 무조건 길이나 부피가 팽창하는데, 자, 고체는 어때? 고체는 열을 가하면 길이도 늘어나고요. 우리 예를 들어 정육면체 생각해봐. 열을 가했더니 길이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부피도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길이하고 부피가 둘 다 팽창하고요. 자, 액체에는 길이라는 게 없잖아. 맞지? 부피만 있을 뿐인 거잖아. 그래서 액체 같은 경우에는 부피만 팽창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기체도 어때? 같은 기체여도, 그지? 물론 이제 열을 가하다 보면 상태가 변하면서도 부피가 팽창하는 것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 열을 가하면 기체도 부피만 팽창하지. 다만 고체하고 액체는 어때? 고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액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종류에 따라서 어때?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지. 같은 고체여도 예를 들어서 같은 금속이라고 치면 이게 철이냐 알루미늄이냐 구리냐에 따라서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더라. 그지? 다르더라. 일반적으로 우리 앞에 전도 배웠지. 전도가 잘 된 애들이 팽창도 좀 많이 된다 생각하면 돼. 그리고 고체나 액체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팽창하는 정도는 어때? 더 커지는 거지. 그런데 기체는 어때? 일단 기체는 고체나 액체와 달리 종류에 관계없이 팽창하는 정도가 어떻다? 동일합니다. 산소기체건 수소기체건 질소기체건 얘네들은 뭐야? 종류에 상관없이 1도가 높아졌을 때 산소기체가 예를 들어서 10만큼 팽창했다. 그럼 질소기체도 10만큼 팽창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이른바 샤르레 법칙이라는 거에 따르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종류에 관계없이 팽창하는 정도가 동일하고요. 이제 온도에 따라서 팽창하는 정도가 일정하죠. 그지? 팽창 정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번 열팽창, 물체의 온도가 올라갈 때 물체가 팽창하는 현상이다. 뭐 또는 뭐가? 길이 또는 부피가 이제 팽창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열팽창과 입자운동, 물체가 열을 얻어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입자운동이 활발해지고 결국 걔네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피가 팽창한다. 그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물체의 부피가 팽창한다 이렇게 써놔야 돼. 그래서 여기 그냥 물체 부피가 아니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팽창한다 이렇게 써놔야지.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팽창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놔야 되고, 자, 종류와 상태에 따라서 팽창 정도 다르다. 그지?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가 잘못해놨지. 얘네들을 비교하자면, 윤서 이거 부등호 거꾸로 해놨다. 일반적으로 상태에 따라서도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잖아. 상태가 다를 때는 기체가 가장 많이 팽창을 하죠. 그리고 액체, 고체 순이 되는 거야. 똑같이 가열했을 때는 고체보다는 액체가 더 많이, 액체보다는 기체가 더 많이 팽창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같은 고체끼리는 종류에 따라서 팽창하는 정도 다른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열팽창의 예시로 이제 대표적으로 바이메탈이라는 거 나오죠. 바이메탈. 바이메탈이 뭐였지? 바이가 두 개란 뜻이고 메탈이 금속이란 뜻이니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이렇게 뭐야? 붙여놓은 거다. 맞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팽창 정도가 큰 놈, 하나는 그거보다는 작은 놈인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접착제를 붙여놨다고 가정을 하면 가열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위에 거는 많이 늘어나고 아래 건 조금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가열을 하면 얘가 요렇게 이제
요렇게. 그래서 어느 쪽으로 휘어지는 거야? 위에 놈이 더 많이 늘어나고 아래 놈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휘어진단 말이야. 어느 쪽으로? 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 가열했을 때 팽창을 많이 하는 애들은 반대로 냉각시켰을 땐 또 그만큼 많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이 바이메탈을 냉각을 시키면 당연히 위에 놈이 더 많이 줄어드니까 반대로 이렇게 위로 팽창하는 정도가 큰 쪽으로 얘가 휘어지면서 이렇게 위로 휘어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것도 있어. 이게 휘어지는 정도는 얘하고의 차이가 클수록 가열했을 때 더 많이 휘어지고 더 많이 쭈그러드는 겁니다. 냉각시켰을 때. 그지?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가열할 때는 팽창 정도가 작은 놈 쪽으로 휘어지는 거고, 냉각을 시켰을 때는 큰 놈 쪽으로 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메탈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온도를 좀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 대표적으로 전기 다림이라든가 전기 밥솥 같은데 이런 바이메탈이 이용되고요. 어디에도 이용된다고? 소화전. 우리 왜 이렇게 건물이나 교실 이렇게 복도 벽에 보면은 평소에 울리지 않는 소화전 있잖아. 화재가 발생하면 울리지.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바이메탈이 휘어지면서 전기가 흘러서 종이 사이렌이 울리는 거고, 다리미는 반대로 평소에 전원을 꽂으면 전기가 흐르다가 특정 온도가 되면 바이메탈이 휘어지면서 전기가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더 이상 안 올라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전기다리미, 전기밥솥 거기다 써놔. 소화전에도 바이메탈이 사용이 된다.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팽창을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을 한다. 밑에 보면 열팽창과 우리 생활 그래서 나오지. 그지? 열팽창과 우리 생활.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온도계 나오죠. 온도계. 온도계. 뭐 요즘에는 이제 비접촉식이니 적외선 체온계니 뭐 하는 것들을 사용하지만, 옛날 그냥 보통 과학 실험실에서 사용한 이런 온도계 있잖아. 온도계. 이런 온도계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부분에 액체가 들어있는 거야. 다만 이제 그 액체에다가 잉크를 타놨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왜 우리 실험실에 사용하는 온도계 이렇게 뜨거운 물이나 이런 데 담그면 이게 쭉 액체가 팽창하면서 얘가 올라가는 거지. 그럼 이때 이 온도계에 사용하는 주로 어떤 액체를 사용하냐면 알코올이나 수은을 보통 사용하죠. 수은은 금속이긴 하지만 액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은 수은보다는 알코올 많이 사용하는데, 얘를 사용한 이유가 있어. 특히 알코올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 온도에 따라서 얘가 일정하게 팽창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온도를 표시하기가 매우 편한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도마다 얼마씩 정해진 딱 만큼만 팽창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아지면, 예를 들어 뭐 온도 1도 높아졌더니 한 10% 팽창하고 2도 높아졌을 때는 30% 이렇게 막 팽창하는 게 일정하지 않으면 온도를 사용할 수 없는데, 알코올 같은 애들은 온도에 비례해서 일정하게 팽창하다 보니까 온도계 사용이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온도계 속 액체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면서 눈금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수축해서 내려간다. 그지?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다리 이음새도 있네. 다리 이음새. 이렇게 버스나 자동차 타고 한강 이렇게 건너갈 때 다리 지날 때 보면 가끔 쿵쿵 이런 소리 나고, 그 이음새 지나갈 때 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기했잖아. 한강 다리가 이렇게 그 받치는 교각이라고 하지. 이렇게 이제 받치는 다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상판을 얹어서 이렇게 얹어 놓는 거야. 이렇게. 왜? 만약에 이걸 통으로 일자로 해놓으면은 나중에 더운 여름날, 특히 뭐 자동차들도 다니면 그 열도 있고, 더운 여름에 아스팔트가 휘어지면서 도로가 부서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늘어날 걸 감안해서 어떻게 돼? 약간 틈을 두는 거지. 대신 이 틈을 두는 대신에 소위 말하는 이음새라는 걸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분리되지는 않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지? 열팽창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가스관? 세 번째. 가스관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벽에 보통 붙어 있는데, 가스관이 보통 어떤 식으로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약간 디귿자 혹은 기역자 형태로 꺾어져 있지? 왜 그런 거야? 팽창하더라도 이 안쪽하고 바깥쪽이 팽창하는 정도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치? 가스관이 터지는 걸 좀 예방할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더운 여름날 같은 경우는 특히 팽창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그런 거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 거고, 또 거기에 안 나와 있지만 이런 것도 있지. 야, 우리 건물 지을 때 뼈대 역할을 하는 게 철근이고요. 거기에다 이제 시멘트 부어서 콘크리트를 부어주잖아. 그지? 그럼 뼈대 역할을 하는 걸 굳이 철근을 쓴 이유는 뭘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콘크리트를 내가 그냥 콘크리트만 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콘크리트만 하는 것보단 뼈대가 있는 게 아무래도 더 튼튼할 텐데, 봐봐. 콘크리트 안에다가 이제 미리 이렇게 철근을 심어 놓는 거지. 그 위에다 시멘트를 붓는 거잖아. 그럼 뭐 더운 여름이면 콘크리트도 팽창을 하고요. 철근도 팽창을 하겠지. 근데 얘네가 팽창하는 게 좀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 틈이 벌어지지. 틈이 벌어지면은 잘 버티지 못하고 금이 갈 수 있겠지. 즉,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얘네가 열을 받아서 팽창할 때 얘가 팽창하는 정도나 얘가 팽창하는 정도가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 이런 논리대로라면 또 이것도 있다. 니네 병원에 치과 가면은 충치 치료하지. 요즘 충치 치료할 때 치아 충치 생기면 어때? 거기 갈아내거든? 막 이상한 드릴 소리 같은 거 나잖아. 그러니까 갈아내는 거야. 충치로 이빨 썩은 부분 갈아낸 다음에 거기다가 레진이라는 걸 이렇게 채우지. 뭐 레진을 채우기도 하고 아말감을 채우기도 하고 막 이래. 근데 이제 뭐 요즘엔 아말감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레진을 많이 쓰는데, 이걸 쓰는 이유도 이거랑 비슷한 거야. 야, 치아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충치 이렇게 갈아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뭔가를 채워줘야 돼. 채우면 여기 예를 들어서 레진을 딱 채우는 거야, 이렇게 레진. 그러면 내가 뜨거운 음식 먹으면 치아도 어쨌든 보이진 않지만 팽창한다고요. 레진도 팽창해야 되겠지.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레진이 치아보다 더 많이 팽창하면 치아에 자꾸 힘을 가하니까 치아가 부서질 수 있고요. 반대로 레진보다 치아가 많이 팽창하면 어떻게 돼? 틈이 생기니까 레진 떨어져 나가겠지? 그러니까 레진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 결국 요 치아하고 레진이 열을 받았을 때 팽창하는 정도가 마찬가지로 비슷하다는 거야. 얘네들도 팽창하는 정도가 서로 비슷한 거야. 이런 것들. 뭐 여기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요런 예시들이 있다 이거지. 그지? 요런 예시들이 있다. 요런 예시들이 있다. 뭐 이거 외에도 우리 이제 숙제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예시들 많이 나오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뭐 쇠로 된 고리에 쇠구슬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법. 그지? 어떻게 해주면 돼? 얘를 가열하고 얘를 냉각시키던지. 그지?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얘를 가열하면 요 이제 틈이 좀 넓어지겠지. 그럼 얘가 통과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나오지만은 예를 들어 그거 생각해보기 1번에 보면 나오지. 유리병에 금속 뚜껑, 자, 유리병이 이렇게 있어. 금속으로 이렇게 뚜껑이 돼. 왜 보통 잼 있잖아, 잼. 잼 뚜껑이 보통 금속이고 밑에는 유리병인 거잖아. 그때 뚜껑이 잘 안 열릴 때는 따뜻한 물 속에다 뚜껑을 담갔다 빼면 된대. 그지? 봐봐. 야, 뚜껑 부분을 담갔다 빼면, 근데 생각해봐. 얘만 딱 담글 수는 없는 거 아니니? 어느 정도 얘 유리도 잠길 거 아니야? 그럼 사실 뜨거운 물에 담그면 유리도 좀 팽창을 하고 금속 뚜껑도 팽창을 하겠지? 근데 누가 더 많이 팽창한다는 거야? 금속이 더 많이 팽창해서 약간의 틈이 생기니까 쉽게 뚜껑을 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국그릇 안쪽에 밥 공기가 끼었대. 자, 이렇게 국그릇이 있는데 국그릇 안에 밥그릇이 끼어서 잘 안 나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국그릇은 약간 뜨거운 물에 넣고요. 그지? 밥그릇 안에다가는 뭘 넣어주면 돼? 얼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밥그릇은 살짝 수축을 할 거고, 뜨거운 물에 담긴 바깥쪽에 있는 국그릇은 살짝 팽창을 해서 틈이 생기니까 또 쉽게 빼낼 수가 있더라. 이제 그래서 거기 보면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한다 그러면 안 돼. 그냥 차갑게 한다고. 왜? 봐봐. 야, 이렇게 국그릇에 밥그릇이 끼어 있는 걸 통째로 냉장고에 넣으면 둘 다 냉각시키는 거잖아. 이거 학교 선생님이 써주신다 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이거 이렇게 낑겨 있는데 물론 이제 재질이 다르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니네 밥그릇도 그 약간 유리 재질 비슷한 걸로 돼 있고 국그릇도 유리 재질, 그 도자기 재질이란 말이야, 둘 다. 그러면은 이렇게 낑겨 있을 때 이거 그냥 통째로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돼? 둘 다 수축해. 여전히 안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아래쪽 국그릇은 뜨거운 물에 위에다가는 얼음을 넣어서 하나는 팽창시키고 하나는 수축을 시켜야 쉽게 빼낼 수가 있는 거지. 이거 학교 선생님이 그럼 답을 잘못 알려주신 거야. 답을 잘못. 이것도 아까 고체, 액체, 기체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잘못 알려주신 거지. 기체가 더 많이 팽창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숙제 같은 거 하다 보면 아마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혹시 모르니까 꼭 참고 삼아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지? 해주셔야 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열팽창 요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하여튼 프린트 이렇게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는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 그럼 이제 우리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1주차 선생님이 교사용 교과서 준 거 혹시 갖고 왔니? 경빈이 갖고 왔나? 한번 봐봐. 1주차. 갖고 왔구나. 그지? 달의 운동 태양계라고 돼 있는 거. 갖고 왔어? 거기 아마 교사용 1번 들어있을 텐데. 그지? 자. 니네도 시험이 이제 가까우니까 좀 지치지? 선생님도 지치는 것 같아. 그지? 원래 약간 사람 심리가 그런 게 있잖아. 배 아픈 거 내가 참을 수 있다가도 화장실이 근처에 있다 그러면 갑자기 배가 더 많이 아프고, 그지? 화장실 못 참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 시험 기간이 한참일 때는 지치는 거 별로 못 느끼겠는데, 시험 기간이 거의 끝나가면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심리가 약간 그런 것 같아. 일주차. 응? 자, 페이지 넘기면서 우리 다 설명했던 거니까 특별한 거 없는 건 넘어갈 거고, 중간중간에 좀 봐야 될 것만. 그러니까 교과서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지구 주변 도는 달의 그 모양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 그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네 달이 뜨는 시간은 매일매일 50분씩 빨라지는 거야, 늦어지는 거야? 늦어지는 거고, 달은 매일매일 어느 쪽으로 이동해? 그러니까 점점점 동쪽으로 가는 거지. 그치? 오늘 내가 보인 달은 내일 되면 좀 더 동쪽에 가 있고, 그 다음 되면 좀 더 동쪽에 가 있는 거야. 몇 도씩? 13도씩. 그치?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97페이지라고 돼 있는데 보면, 해보기에 보면, 달의 위상은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이 그 실험하는 거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선생님이 이제 오늘 너희 학교 옛날 기출문제들 줄 텐데, 그 기출문제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거든? 뭐가 있냐면, 지구가 있고, 자, 지구 주변을 달이 돌아. 그죠? 달이 돌아. 태양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비치고 있어. 달이 이제 이렇게 도는 상황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지구에서 본 달의 모양을 따졌잖아. 그죠? 그리고 달 같은 경우에는 자전하고 공전하는 주기가 같아서,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보인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지구에서 달을 봤을 때 모양은 뭐 삭도 돼 있고 상현, 망, 하현, 삭, 달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돌고 있는 달에서 지구를 보면 어떤 모양으로 보이겠냐 이거야. 자, 이것도 그러면 원리는 비슷한 거야. 자, 지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햇빛이 이쪽에서 비추잖아. 지구의 절반 이렇게 햇빛이 비추고 있을 거야. 그러면 자, 여기가 1번 위치야. 지구에서 볼 때는 사계 모양으로 보이는 지점이지. 달이 여기 있어. 근데 너희가 만약에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야. 여기서 지구 보면 어떻게 보일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너희가 서 있는 이 달을 지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달에서 지구 보면 이쪽 방향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너희가 바라보는 게 어때? 보름달 모양이지. 달에서 지구를 본다면. 이거 꼭 기억해. 학교 시험에는 지구에서 본 달의 모양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달에서 지구를 보면 그럼 어떤 모양으로 보이겠냐를 물어볼 수도 있다고. 달의 위치가 여기야. 지구에서 달을 볼 때는 사기지만 거꾸로 너희가 달에서 이때 지구를 보면 보름달 모양으로 보여요. 뭐 모양으로는 망이라고 표현하겠지. 그 다음에 자, 달이 여기 왔어. 지구는 여전히 여기 있어. 자, 여기 지금 깃발처럼 그리는 게 너희가 여기 서 있는 거야. 너희가 여기 지구를 보면 이쪽을 이렇게 바라보잖아. 맞지? 왼쪽 절반이 보이거든? 무슨 모양? 하얀 달 모양이 되는 거야. 하얀.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왔어. 여기서 내가 지구 보면 이쪽을 바라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햇빛이 안 비치는 뒷부분이지, 그치? 무슨 모양 되는 거야? 삭이 되는 거야, 삭. 그 다음에 여기 왔어, 달이. 지구에서 달을 보면 하얀 모양이지만, 하얀 달이지만, 달에서 지구를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 상현달 모양이 되는 거야. 맞아? 상현달 모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양 되겠지. 그리고 다시 망이 되겠지. 자,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모양 변화는 어디서 어디를 봤을 때? 달에서 지구를 봤을 때. 이것도 기억해놔. 지구에서 달을 봤을 때 모양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달에서 지구를 보면 어떤 모양으로 보이겠느냐. 햇빛이 비추는 쪽 절반 칠해 놓고요. 여기서 여기를 보면 그 바라보는 방향을 표시해보면 돼. 그럼 그게 다 보이느냐 절반만 보이느냐 이거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7페이지에서는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거야. 거기 보면 이제 중간 본문 내용에 이런 거 있지. 달의 위상이 변하는 동안 지구에서는 그림 9와 같이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볼 수 있다. 그 같은 면이 뭐라고? 달의 앞면이 되는 거다. 달의 뒷면 절대 볼 수 없고. 자, 그럼 봐봐. 그 밑에 그림 9번을 보면 항상 같은 면만 보이지만 뭐만 변하는 거야? 모양만 변하는 겁니다. 알겠니? 모양만 변하는 거다. 자,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문제 봐보면 지구에서 관측한 달이 태양과 직각 방향에 있을 때 보이는 위상은 상현달과 하현달. 자, 달이 가장 멀리 있을 때. 자, 요것도 봐봐. 그럼 요것도 얘기해보자. 태양이 예를 들어 이쪽에 있고 지구가 이쪽에 있고 달이 이쪽에 있어. 달이 여기 있으면 사기제. 여기 망이거든? 그럼 봐봐. 지구에서 바라본 달의 모양이 사길 때는 달과 태양 사이의 거리가 어때? 달이 공전하는 와중에 제일 가까울 때야. 망은 거리가 이만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만약에 달의 모양이 사계에서 망으로 변해가는 동안에는 달과 태양 사이의 거리는 점점 어떻게 돼? 멀어지는 거야. 망에서 사기 될 때는 다시 달과 태양 사이의 거리는 점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알겠지?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2번 보면 달이 태양에서 가장 멀리 있을 때 보이는 달의 위상은 망, 보름달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하루 동안에 달의 위치가 변하는 거 못, 그건 지구 자전 때문인 거야. 자, 꼭 구분해야 돼. 오늘 내가 달을 보고 내일 봤더니 위치가 변한 건 달의 공전 때문인 거고, 오늘 보름달이 보였는데 걔가 좀 있으면 옆으로 움직여 가는 건 지구 자전 때문인 거야. 알겠어? 그거 꼭
명심해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달이 일주운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 맨 밑에 보면 그제?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써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인가. 몇 시간 이렇게 물어보면 몇 시간 이내에 어떤 위치가 변했다 그러면 그건 지구 자전 때문인 거지. 그래서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일주운동이라고 하잖아. 그제? 자, 그 다음에 일식월식 나오죠. 일식월식도 뭐 거기 실험해보기, 식현상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뭐 해가지고 그 실험하는 게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아마 조그맣게 98페이지라고 썼는데 옆에 보면 핵심 내용 그래갖고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을 거다. 일식의 뜻, 순서가 어느 순서일 때, 월식의 뜻, 순서가 어느 순서일 때, 이거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 아이고 자꾸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99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 지구주위를 공전하는 달의 태양이 가려지면 일식이 일어난다. 일식은 달의 위상이 사귈 때 생기는데, 그림 11과 같이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을 객일식, 일부가 가려지는 걸 부분일식이라고 한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지. 일식은, 객일식은 지구의 그림자가 생기지. 달 그림자가 생기는데 본 그림자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객일식이 나타나는 거지. 근데 반 그림자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부분일식만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봐봐. 내가 봤을 때 부분일식이 관찰되면 나는 객일식 볼 수 있어, 없어? 일식은 부분일식만 보거나 객일식만 보거나 둘 중에 하나야. 알겠니? 둘 다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물론 이제 객일식을 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분일식과 객일식 다 볼 수 있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분일식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객일식은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 그림자에 있는 사람은 객일식, 부분일식 다 볼 수 있지만, 왜냐면 이제 가려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가려질 때까지는 부분일식이 되니까. 근데 반 그림자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일부만 가려지는 부분일식만 관찰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그림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와. 중요한 게. 요 그림 있지. 요 그림의 별표 좀 해봐봐. 요 그림. 그 그림을 왜 선생님이 별표를 하라고 했을까? 자, 예를 들어서 다 그릴 수는 없는데 다 그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맨 왼쪽에서 두 번째 그림 보면은 태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가 지금 검은색인 거잖아. 자, 이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 그림이 있어. 일식이 일어나는 와중에 봐봐. 이거하고 이거 중에 누가 먼저냐 물어보면, 근데 만약 이 그림만 나왔어. 누가 먼저냐 물어보면 누가 먼저야? 태양은 너희가 봤을 때, 정면에 봤을 때 오른쪽부터 가려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지?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지. 얘가 먼저. 그리고 다 가려지고 나서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할 때는 오른쪽부터 또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랬지? 얘가 나중인 거야. 이거 순서 물어볼 수 있어. 알겠어? 그래서 이 그림 잘 봐둬야 돼. 그러니까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보자면 맨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지금 화살표 표시되어 있지? 순서상 맨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알겠니? 맨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기억을 꼭 해두시면 되겠다. 그 밑에 조그맣게 써져 있지? 일식이 진행되면 태양의 오른쪽 부분이 먼저 가려진다. 그리고 보일 때도 뭐다? 오른쪽부터 먼저 보인다. 그지? 먼저 보인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월식의 진행 모습 그림 나와 있거든. 그지? 여기 보면 월식은 어때? 반대야, 반대. 그지? 월식 같은 경우는 왼쪽부터 가려지고 왼쪽부터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고, 그 그림도 순서를 좀 잘 봐둬야 돼. 그지?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볼 때 지금 보면 어때?
왼쪽부터 점점 검해져 갖고. 그 다음에 개기월식 때 달 보여 안 보여? 지금 니네가 이게 칼라가 아니라서 그런데 니네 교과서에 보면 이게 칼라로 나와 있잖아. 개기월식 때 달이 안 보인다 하면 안 돼. 개기일식 때는 태양이 안 보여. 근데 개기월식 때는 달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알겠어? 붉은색을 띠게 보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월식은 반그림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특별한 거로. 그 다음에 넘기면 뭐 행성의 특징 나온다. 그치? 이것도 한번 쭉 읽으면서 체크만 합시다. 태양과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든 천체 및 이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태양계라고 한다. 태양계 중심에는 태양이 있고 그 주변을 행성들이 돌고 있다.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도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 수성. 자, 태양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태양계 행성 중에 크기가 가장 작다. 그지? 그 다음에 대기와 물이 없고 대기와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낮과 밤의 표면 온도차가 매우 크고 운석 구덩이가 많고 그래서 표면 모습이 달이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자, 만약에 수성과 달의 공통점 물어보면 뭐야? 대기와 물이 없다라는 게 공통점인 거야. 그 다음에 밑에 금성 보면은 그러니까 그림도 대략 봐. 약간 달처럼 표면이 달처럼 생긴 그림 나오면 그게 수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금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 지구랑 가장 크기가 비슷하고 지구에 가장 가까이 거기다 줄 거놓으면 되겠다.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행성이기도 하다. 그제? 그 다음에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졌고 기압이 매우 높다. 대기가 되게 두껍다는 뜻이야. 표면의 평균 온도는 약 470도로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높다. 자, 또 거기 뭐 두꺼운 구름으로 덮여져 있어서 햇빛을 잘 반사한다라고 돼 있지. 거기다 줄 거 봐. 자, 어차피 행성들은 우리가 다 반사된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두꺼운 구름으로 덮여서 햇빛을 잘 반사하다 보니까 금성이 우리 지구에서 볼 때 가장 밝게 보여. 그래서 별명이 뭐다? 그래서 샛별이야. 가장 밝게 보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두꺼운 구름으로 덮여져 있어서 햇빛을 잘 반사한다. 근데 구름이랑 반사랑 무슨 관계야? 구름이 있으면 반사되는 거잖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내가 너를 보는 것도 여기서 나온 빛이 너한테 반사된 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 구름이 많이 덮여져 있으면 어때? 구름이 없으면 빛이 뚫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구름이 있으면 빛이 튕겨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튕겨 나오는 게 더 많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밝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금성의 별명이 뭐라고? 샛별. 그 다음 너희 프린트에 하나가 더 있었지. 개밥바락이란 말도 좀 기억해둬. 자, 태양계 행성 중에서 지구에서 가장 그래서 밝게 보인다. 표면에는 화산 활동을 생긴 용암이 흐르는 흔적 등이 있다. 그래서 거기 옆에 그림 밑에 보면 조그맣게 주석 달려 있지. 금성은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어서 표면을 관측할 수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화성. 화성은 지름이 지구의 얼마? 2분의 1 정도다. 그리고 양극지방에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얼어서 만들어진 극관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극관이 있다. 그 다음에 지구와 같이 계절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름엔 좀 작아지고 겨울에 커지더라. 대기는 매우 희박하지만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표면은 산화철로 이루어져 있고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다. 생명체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다 프린트에서 했던 내용이라 특별한 게 없네요, 지금. 그지? 그 다음에 목성 나오지? 자, 목성은 지름이 얼마? 11배. 지구의 11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행성 중에 가장 크고 수소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적도와 나란한 줄무늬. 줄무늬 왜 나타난다 그랬어? 자전 속도가 빨라서. 그 다음에 대기의 소용돌이인 거대한 붉은 점 대적반이라는 게 보이고요. 지금 보이니? 혹시 그림에? 요게 대적반이야. 소용돌이 치는 거야, 소용돌이. 그지?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줄 오로라가 관측된다 이렇게 되죠. 오로라. 그지?
오로라. 그래서 극지방에서는 이렇게 오로라가 관측이 된다라는 거. 그지? 오로라가 관측이 된다. 지구처럼 극지방에서 오로라가 관측되기도 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토성 나오고, 그지? 특별한 건 없어서 그냥 읽으면서 좀 암기해 주면 될 것 같고, 천왕성, 해왕성 다 마찬가지다. 그지? 그다음 그래서 토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도가 매우 작다. 그지? 두 번째 줄에 보면 물보다 작고요. 가장 납작하다라는 것도 좀 꼭 기억하시고, 워낙 빨리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 이것도. 그 다음에 수많은 위성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놈이 타이탄이다. 뭐 돼 있고. 그 다음에 천왕성은 지구의 4배 정도 크기를 갖고 있고 청록색으로 보이고, 자 거기 또 줄거놔야 되겠지. 자전축이 공전궤도면과 거의 나란하다. 얘도 고리가 있다. 이 사진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고리가 있다라는 거고. 해왕성 마찬가지로 나오지, 그지? 이제 해왕성에서는 대흑점이라는 거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지? 뒤에 보시면 뭐 조사 해보기, 그래서 나오는 건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행성의 뭐 분류 이렇게 나오지, 그지? 행성의 분류. 자,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나뉜다. 그지? 공전 궤도 기준으로 지구보다 안쪽에 있으면 내행성, 바깥쪽에서 돌고 있으면 외행성이라고 한다. 그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자료 해석 해보기 그래가지고 태양계 행성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게 그 표 있지, 표. 꼭 별표해 놓으십시오. 분명히 시험 문제 이 표가 나올 거야. 물론 그 표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두 개 정도 알고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되겠지. 예를 들어서 금성 같은 경우에 반지름이 지구를 1로 봤을 때 0.95면 지구랑 거의 비슷하잖아. 그럼 이것만 보고 금성이라는 거 알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성 같은 경우에 위성수가 2개라는 거 알고 있으면 이게 화성인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목성 같은 경우에는 뭐 반지름이 어쨌든 제일 크니까 11배. 그지? 그거 기억하면 되고, 토성은 밀도를 기억하면 되지. 0.69. 물보다 밀도가 작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이게 ABCD로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게 각각 어느 행성인지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유추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그 10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런 내용 써 있거든. 행성을 분류할 때 104페이지 요 앞에 아까 안 하고 넘어왔는데 10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행성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거든. 그걸 보면, 그죠?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나누는 거는 이른바 공전궤도 반지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고,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누는 것은 이제 물리량을 가지고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분류한 것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고, 그래서 다시 105페이지로 오면은 그 자료 해석 해보기에 나오는 표, 그거 시험에 꼭 주어지니까 좀 잘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까지 뭐 특별한 내용은 지금 없어 보이고요. 옆에 보면 태양의 표면과 대기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그죠? 잠깐 쉬었다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태양의 표면과 대기라고 나오는 부분 보자. 페이지 번호로 106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데지. 자, 그래서 거기 본문 읽어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의 둥근 표면을 광구라고 하는데, 광구에서는 그림 20과 같이 쌀알무늬와 흑점을 볼 수 있다.
자, 쌀알무늬는 태양 표면에 쌀알을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고 뭐 때문에 생긴다? 광구 바로 아래에서 일어나는 대류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래. 자, 태양의 표면 온도가 몇 도일까, 윤서야?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야, 6000도. 그런데 흑점은 4000도. 그렇지. 그래서 주변보다 낮다 보니까 먼 지구에서 보면 그게 검은색 점처럼 보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그래서 어둡게 보이고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 흑점 하나가 지구보다 더 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수일에서 수개월 정도의 수명이 된다. 지구에서 흑점을 관측하면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밑에 보면 설명 써 있지. 거기 보면 요거 좀 줄거나. 흑점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관측해 보면 흑점의 위치가 지구에서 볼 때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동쪽에서, 자, 흑점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게? 뭐 때문에? 태양의 자전 때문인 거야. 그지? 그래서 아마 그 밑에 조사해 보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거야. 그 사진 3개 나와 있고 흑점의 위치는 어떻게 변하는지 쓰고 까닭을 토의해보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보면 흑점의 태양 표면의 왼쪽에서 오른쪽, 즉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써 있고 태양이 자전하기 때문이다 이건데 봐봐. 흑점은 그러니까 너희가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건 태양의 자전 때문이라 그랬잖아. 그럼 니네 태양의 자전 방향은 어디서 어디야? 서에서 동이야 무조건. 그래서 이게 반대야 방향이 서로. 알겠니? 너희가 봤을 때 흑점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그 원인은 태양의 자전 때문인데 태양의 자전은 서에서 동이야.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지? 그래서 그 옆에 또 박스에 보면 이런 말 써져 있지. 그 그림 옆에 박스에 보면은 흑점의 위치 변화를 통해서 태양의 자전의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길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고, 그지? 그래서 그 결과 태양의 표면은 고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핵심 내용이라고 해서 박스 안에 써져 있는 내용 중에 그거 있지. 태양의 대기와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지. 잘 보면, 자, 채층하고 코로나는 태양의 대기인 거야. 맞아? 근데 만약 태양의 대기가 뭐냐 물어보면 채층하고 코로나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플레어하고 홍염은 현상인 거야. 그거 좀 조심해야 돼. 플레어하고 홍염은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 태양의 대기를 물어보면 채층과 코로나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그 설명이 나와 있을 거야. 태양의 대기는 광구 바로 위에 채층과 그 위에 코로나로 구분한다. 태양의 대기는 매우 희박한 기체층이며 평상시에는 볼 수 없고 개기일식 때만 볼 수 있다. 그지? 거기다 줄거나 평상시에는 볼 수 없고 개기일식 때 볼 수 있다. 채층은 붉은색으로 보이는 얇은 대기층으로 광구보다 온도가 높다. 코로나는 진주빛으로 보이는 태양의 가장 바깥쪽 대기층이다. 온도가 수백만 도씨로 매우 높다. 코로나는 흑점수가 많은 시기에는 크고 밝으며 적은 시기에는 비교적 크기가 작다. 태양 대기에서는 플레어나 홍염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그림에서 채층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박스 안에 돼 있지. 태양 대기의 최하층이야, 채층은. 개기일식이 시작되거나 끝날 때만 잠깐 볼 수 있다. 거기다가도 줄거 놓으시고. 채층은, 그러니까 개기일식 때 볼 수 있는데, 시작되거나 끝날 때만 잠깐 보인다는 거. 그거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플레어, 뭐 홍염에 대한 설명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태양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나와 있지, 그지? 태양은 활발하게 활동할 때도 있고 조용하게 활동할 때도 있다. 활발한 시기엔 흑점이 많아지고 홍염이나 플레어가 자주 발생한다. 이때 코로나의 크기가 커지면서 태양풍이라는 게 평상시보다 강해진다. 그래서 흑점수를 관찰하면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옆에 조그맣게 써져 있는 거 봐봐. 태양에서 관측되는 흑점에서는 약 몇 년을 주기로? 11년을 주기로 많아졌다, 적어졌다가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된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래서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가 그림으로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교사용이다 보니까 빈 말머리 풍선들이 다 채워져 있지. 자, 대표적인 현상 뭐가 있다? 자기폭풍이라는 게 있고, 델린저 현상이라는 게 있고, 그지? 자, 예를 들어서 니네 델린저 현상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장거리 무선 통신이 두절되는 게 델린저 현상이야. 그 옆에 보면 단파 통신 두절이라고 돼 있는 거는 좀 다른 거야, 그지? 이거 구분해야 돼. 델린저 현상하고 단파 통신이 두절되는 건 좀 다른 현상인 거고, 오로라가 더 자주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X선에 노출되는 거, 피폭된다고 표현하고요. 우주인이 X선에 피폭되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밑에 그 스스로 확인하기 보시면, 그거 1번에 보면, 태양에서 날아오는 전기를 띤 입자의 흐름을 뭐라고 부른다? 태양풍이라고 하는 거야. 태양풍이라는 게 뭔지도 그 뜻을 좀, 기억해 주시고, 자, 밑에 보면 추가 문제에서 나오는 거, 추가 문제 1번 봐봐. 태양풍이 강할 때, 이제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지. 오로라가 발생하는 기층은 어디다? 열권이야, 열권. 알겠니? 대기권에서도 오로라는 열권에서 나타나는 거다라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뭐 직업 탐험하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 날씨를 예보하는 우주 전파 예보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왠지 안 나올 것 같은 데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우주 전파 예보관이 어떤 일을 하느냐, 우주 날씨가 뭐냐, 이렇게 쭉 설명 나와 있지. 읽어 보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 창의융합적 사고 그래가지고 우주 전파 예보관이 발표하는 우주 날씨가 활용되는 분야에 어떤 것이 있냐? 밑에 조그맣게 써 있지. 다양한 분야 활용된다. 뭐 항공, 단파 통신, 위성 위치, GPS, 전력, 방송, 국방 등 우주 전파 환경에 영향을 받는 분야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보 경보를 별도로 발표한다. 이제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천체망원경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뒤에 넘기면은 뭐 만화로 표현해 보는 거 나오고, 이런 건 뭐 별거 없을 것 같고, 뒤에 나오는 뭐 문제들 보면은 예를 들어 4번 문제 핵심 개념 적용하기 위해서 문제들 쭉 있는데 4번 문제부터가 시험 범위잖아. 특히 4번 문제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순서 없이 모양 나타낸 다음에, 그제? 그 어떤 순서로 관측되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 4번 문제 보기 3번에 보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누가 더 멀고 가깝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아까 얘기했지. 사귈 때가 제일 가깝고 망일 때가 제일 멀지. 그럼 상현딸하고 하현딸일 땐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가는 상현딸이잖아. 가가 나보다 가깝다라고 해야 맞겠죠. 이제 이런 것도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단원 마무리 문제에서 예를 들어 7번 같은 것 때 얘기했다. 이렇게 그래프 문제 나오면 가로축하고 세로축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A에 해당되는 게 지구형인지 목성형인지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 12번 봐봐. 12번 아까 얘기했지. 요거 별표해놔. 그림은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모습인데 문제가 뭐야 지금. 달에서 지구를 보면 어떤 모양으로 보이겠냐 이거잖아. 이렇게 역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12번 문제 꼭 별표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뒤에 13번, 14번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이렇게 끝나면 되겠네요, 여기는, 그죠? 이렇게 끝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주차 거 있니? 2주차 거. 경빈이 있어? 열과 우리 생활 나오지. 열과 우리 생활, 그지? 열과 우리 생활. 자, 딱 봤을 때 뭐 봐야 될 것 같냐? 한옥 봐야 되지 않을까? 그지? 왠지 한옥 봐야 될 것 같아. 자, 조상들의 지혜를 담은 한옥.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남산 한옥마을, 그다음에 저기 전라도에 가면 이제 전주 한옥마을 같이 대표적으로 이제 한옥으로 된 이렇게 집들 많이 지어놓은 곳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한옥이 어떤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단열하고 관계가 있거든. 이게 단열, 그지?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한옥의 지붕은 사방이 모두 시옷자 모양으로 돼 있어서 모양도 아름답고 빗물이 더 빨리 흘러내리고 눈이 높이 쌓이지 않게 해준다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벽은 보통 니네 한옥집의 벽은 흙으로 만들거든. 흙으로. 그래서 흙을 두껍게 쌓아서 만들어서 여름에는 습기를 흡수하고 열이 잘 전달되지 않게 하는 거니까 이거 뭐가 잘 안 일어나는 거야. 한옥집의 벽은 약간 흙으로 만든 거잖아. 전도가 잘 안 일어나는 거야. 전도가, 그지? 그래서 여름에는 습기도 흡수하고 열도 잘 전달되지 않게 하는 특징이 있어서 한옥집에 가면 되게 시원해, 실제로. 자, 그 다음에 바닥에 온돌 깔려 있잖아. 구들장이라는 널쩍한 돌 위에다가 흙을 덮어서 방바닥을 만들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방바닥을 데워. 자, 온돌은 그러면 뭘 이용한 걸까? 방바닥 바로 밑에서 가열하는 거, 불 떼는 거거든? 일단 전도가 일어나가지고, 그제? 그 온돌의 원리를 이용한 게 우리가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는 보일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그 따뜻해진 방바닥에서, 방바닥은 전도에 의해서 따뜻해지고, 따뜻해진 방바닥에 의해서 따뜻해진 공기가 방 안을 대류하게 되는 거지? 이런 것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참고해둬라.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한옥에 담긴 과학 원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지? 그래서 보면은 탐구 능력 1번, 문제 해결력 2번, 뭐 의사소통 능력 3번 그래서 나오는데, 그래서 2번에 보면은 한옥에서 여름에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한 구조 뭐가 있냐 이거지, 그지? 그래서 마루를 사이에 두고 앞마당과 뒷뜰이 통해 있다. 그래서 여름에 태양열에 의해서 마당이 가열돼서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뒷뜰의 공기가 마루를 통해서 마당으로 일어난 대류가 일어나면서 마루가, 그러니까 앞뒤가 뚫려 있다는 얘기야. 마당에 앞뒤가 뚫려 있어서 햇빛 받아서 마당이 뜨거워진 공기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집 뒤쪽으로 공기가 상대적으로 덜 가열된 공기가 내려가서 이 마루를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마루가 시원하다는 거야. 너희는 한옥 이렇게 대청마루라고 하거든. 그렇게 방과 방 사이에 넓은 마루 같은 게 있거든. 선생님 어렸을 땐 그 할머니네 댁이 그런 한옥집이었어. 그래서 선생님 거기서 진짜 시원해. 바닥도 나무로 돼 있어서 되게 시원하고. 그럼 3번
열이 전달되는 과정을 열의 이동 방법을 관련지어서, 그지? 그래서 보면은 온돌은 부를 때는 아궁이, 방바닥에 구들장, 그리고 연기가 빠져나가는 굴뚝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궁이에 불을 때면 뜨거운 연기가 방 밑을 지나면서 방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하고 굴뚝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방바닥을 지나는 열은 구들장에 전도가 돼서 전달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가열된 방바닥은 방 전체에 직접 열을 복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따뜻해진 공기는 대류에 의해서 고르게 열을 전달한다. 그래서 세 가지 지금 원리 나오고 있지. 전도 나오고 복사 나오고 대류 나오고 있다. 그지? 그래서 이 내용도 잘 기억을 좀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온도와 입자 운동 뭐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래서 이제 밑에 뭐 그림은 별거 없고요, 그지? 그 페이지 번호 써져 있는데 옆에 보면 핵심 내용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가지 써 있지. 자, 온도라는 게 뭐다? 입자들의 운동이 얼마나 활발한가를 나타낸 거야. 그러면 자, 그때도 온도의 정의했지만 거기 나와 있는 온도의 정의는 사실 뭐라고 하냐, 입자의 운동이 얼마나 활발하냐를 숫자로 나타낸 거거든. 그래서 이게 보통 절대온도야, 절대온도. 절대온도의 정의가 그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온도는 사실 다 절대온도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섭씨 온도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그 밑에 프린트에도 있던 내용인데 핵심 내용 그래갖고 세 번째, 온도가 변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지? 가열할 때, 두드릴 때, 튕길 때, 그지?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니네 프린트에 마찰시킬 때도 하나 있었거든, 그지? 고를 때 온도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모든 물질은 그 다음 페이지. 모든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인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한다. 그래서 가열하면 구성한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활발하지 않으면 온도가 낮은 거고 활발하면 온도가 높은 거다. 그래서 온도라는 건 걔네가 얼마나 활발하냐를 나타낸 거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조그맣게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라는 거 써져 있지? 자, 그래서 섭씨 온도는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온도여서 물이 얼 때를 0도, 끓을 때를 100도로 정한 다음에 그걸 100등분해서 온도를 표시하는 게 섭씨 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절대 온도를 사용한다 과학에서는 0켈빈은 그래서 섭씨 온도로 따지면 마이너스 273.15도씨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지.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준 것과 같다 이런 얘기 했었지? 절대 온도하고 섭씨 온도 바꾸는 관계가 이렇게 돼. 뭐 정확하게 273.15가 돼야 되겠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게 절대 온도다 라는 거 정도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 나머지 내용은 크게 별로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열의 이동 방식 그래서 나온다, 그지? 그래서 이제 뭐 전도, 대류 설명 나오는데, 전도 설명 옆에 보면, 자, 전도. 불꽃에다 쇠막대 한쪽을 넣으면 반대쪽까지 저절로 뜨거워지고, 프라이팬 위에 고기를 놓아 구우면 고기 안쪽까지 익는다. 그래서 이처럼, 거기다 동그랗게 고체로 된 물체 한쪽을 가열하면 다른 쪽까지 뜨거워진다.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입자 운동도 점점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돼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전도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애들, 금속 얘기했었지? 고체 금속이나 걔네들이 주변 물체랑 접촉하고 있을 때는 보통 전도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데, 그 옆에 조그맣게 써져 있는 거 봐봐. 물질에 따른 전도. 그래서 물질마다 열이 전도되는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이거 프린트에도 있던 건데, 은, 구리, 알루미늄, 철, 유리, 나무 순으로 열을 잘 전도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얘기했었지. 겨울철에 금속으로 된 벤치에 앉을 때하고 나무로 된 벤치에 앉을 때 어떨 때가 더 차갑게 느껴진다고? 금속으로 된 벤치, 그지? 그러면 금속으로 된 벤치에 앉으면 더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야? 전도가 잘 되니까 내 몸에 있는 열이 더 금방 빨리 빠져나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더 차갑게 느껴진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대류 나온다, 대류, 그지?
주전자에 찬물을 넣고 아래쪽을 가열하면 뜨거워진 아래쪽 물이 위로 올라간다. 자, 밀도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뜨거워진 물이 위로 올라가. 보통 이게 대류는 액체나 기체에서 주로 나타나거든. 뜨거워진 물이 올라가고 뜨거워진 기체가 올라가는 건 밀도가 커져서 그래, 작아져서 그래? 작아져서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와 같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현상을 대류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 줄 걸어놓겠다. 대류는 액체뿐만 아니라 공기와 같은 기체, 그러니까 액체나 기체에서 주로 대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액체나 기체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운반하는 게 이제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복사 나온다. 복사, 그지? 자, 전기난로나 벽난로 앞에 서서 손을 난로를 향하면 손이 따뜻해지더라. 그런데 그 앞을 다른 걸로 막으면 더 이상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건 물체가 열의 이동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을 복사라고 한다. 그래서 태양, 우리 겨울철에 특히 햇빛 받으면 좀 따뜻하잖아. 그치? 태양빛, 햇빛 안에도 열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 열은 태양에서 지구까지 복사 형태로 지구로 온다. 그래서 왜 우리 그런 말 했었지? 태양 무슨 에너지? 보통 태양 에너지라고 하기도 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 그치? 이게 복사 형태로 지구에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 보면 요리할 때 열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다. 예를 들어 주전자 안에 물이 끓는 것. 그러니까 거기 니네 앞 페이지도 나왔지만 열이 전달되는 거는 온리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 열이 복사와 전도에 의해서 주전자로 전달되고 주전자에서 물로 또 전도에서 전달된 다음에 뜨거워진 물은 대류에 의해서 열을 이동시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달걀이 익는 것, 프라이팬에서 달걀로 열이 전도되기 때문인 거고, 쌀이 익는 것 뭐겠어? 전기밥솥 안에서 전열선에서 전도된 열로 솥을 가열하고 그 속에 액체나 수증기가 끓으면서, 그러니까 액체가 끓으면서 수증기에 의해서 대류가 일어나면서 밥이 골고루 익게 되는 거다. 그래서 뭐 국자가 익는 거, 빵이 익는 거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거기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보면은 2번에다 별표 하나 해놓을까? 자, 같은 모양의 나무판과 금속판을 냉장고에 넣었다 꺼낸 후 손으로 만졌더니 금속판이 더 차갑더라. 그제? 그러면 실온에서 두 판 위에다가 같은 모양의 얼음 조각, 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 아까 금속 벤치 앉는 거랑 나무 벤치 앉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거든. 자, 여기 나무로 만든 판때기가 있고 금속으로 만든 판때기가 이렇게 있네. 이게 나무고 이게 금속이야. 자, 금속끼리도 전도되는 정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금속이 나무보다는 전도가 더 잘 되거든. 자, 그럼 거기다가 봐봐. 얼음을 올려놔요. 얼음을. 자, 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 나무가 됐건 금속이 됐건 나무에서 얼음으로, 그지? 금속에서 이동하는 거지? 근데 금속이 전도가 더 어때? 잘 되잖아. 열이 빠르게 이동할 거 아니야? 얼음은 누가 더 빨리 녹을까? 금속이 더 빨리 녹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것도 열은 금속이나 나무판에서 얼음 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금속이 전도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더 열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얼음이 더 먼저 녹게 된다는 거, 그지? 그것도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추가 문제 같은 것도 좀 잘 읽어놔야 돼. 뭐 다리미로 구겨진 옷에 주름 피는 것 어떤 방식 이용한 건지, 그지? 그 다음에 물 끓일 때 아래쪽만 가열해도 물 전체가 뜨거워지는 것 어떤 방식 이용한 건지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냉난방 기구의 효율적 사용, 그래서 나오는 거 있지, 그지? 그래서 그 밑에 조사해 보기 보면은 전기난로, 온수매트, 에어컨 이거 다 학교 프린트에 있던 거지, 그지? 요거 잘 읽어 두시고요. 잘 읽어 두시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 그냥?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냉방기를 위쪽에 설치하면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순환이 잘 일어나 방 전체가 고르게 냉방이 된다. 그제? 뭐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밑에 문단 가시면, 자, 이처럼 전도대류 복사위에서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을 단열이라고 한다. 단열을 하면 열의 이동을 막아서 오랫동안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해서 밑에 보면 단열의 예시들 좀 나와 있지. 자, 단열, 벽지, 스타이로폼 박스, 아이스크림 단열 봉지인데 이거 우리 프린트할 때 했거든. 자, 예를 들어서 단열 벽지는 뭐를 차단하는 걸까? 복사, 일단 표면 벽지는 복사열도 차단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단열재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뭐 전도도 좀 차단할 수 있어. 스타이로폼 박스도 어때? 사실 그 우리 만져보면 물렁물렁 하잖아. 그 사이에 공기가 들어있어갖고 기본적으로는 스타이로폼 박스는 전도를 좀 차단하는 효과가 좀 큽니다. 아이스크림 단열 봉지는 이거 뭐 차단할까? 복사 차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맨 위에 보면 단열의 또 다른 예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써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 뭐 아이스박스, 소방관의 방열복, 그 다음에 방한복,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겨울철에 입는 파카, 오리털 파카, 뭐 거위털 파카 이런 거 있지? 구스다운, 덕다운 이런 거. 그래서 방한복 같은 경우는 털 사이에 공기층이니까 이거 뭐 차단하는 거야? 전도 좀 차단한다 보시면 되고요. 소방관의 방열복 보면은 야, 니네 이 소방관들이 입는 옷 보면 약간 은색으로 된 옷 같은 거 입고 들어가신 경우도 있죠. 그지? 그건 뭐야? 복사열 차단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아이스박스도 약간 텀블러랑 구조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안에 뭐 이중 구조로 돼 있고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텀블러의 구조에서 조그맣게 그림 하나 나와 있는 거 있지? 이거 다 설명했다. 이중벽은 뭐 차단하는 거야? 거기 보면 이중벽 사이가 진공으로 돼 있잖아. 뭐 차단하는 거야? 전도하고 대류 차단하는 거고, 그지? 그 안쪽이 약간 은색으로 도금돼 있는 거는 복사 차단하는 거고, 마개는 뭐 차단하는 거야? 거기 지금 그림에 보면 보통 텀블러 마개가 뚜껑이 보통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 전도하고 대류 차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마개가 이중으로 돼 있는 건 대류 차단하는 거고, 마개의 소재가 플라스틱인 건 전도 차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탐구활동에서 효과적인 단열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건물 얘기 나오지. 건물,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 그거 꼭 기억해놔야 돼. 뭐 단열 필름이 뭐 막는 거고, 이중창, 커튼, 단열재.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커튼도 있잖아. 보면 이렇게 써있잖아. 창문과 커튼 사이에 생긴 공기층과 커튼으로 열이 전도되는 것을 막는다고 돼 있는데, 니네 커튼 중에서 암막 커튼 들어봤어? 암막 커튼? 그래서 그냥 일반 커튼 말고 커튼 치면 아예 깜깜해지는 커튼 있거든? 그건 뭐 차단하는 거야? 복사 차단, 복사 차단. 그냥 커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도되는 걸 막지만, 암막 커튼은 전도 플러스 복사까지 차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겨울철 창문에다 뽁뽁이 붙인다 그러잖아. 그거 뭐 차단하는 거야? 뽁뽁이가 그거 하나하나가 다 공기방울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 전도를 또 차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거기 활동 2 보면 다음 페이지. 효과적인 단열 방법 찾기 그래가지고 거기 또 마찬가지로 박스 안에 단열이 필요한 곳, 필요한 까닭, 방법 쭉 나오는 것도 있지. 뭐 겨울철 수도관, 화재 현장, 금속으로 된 냄비, 여름철 횡단보도 근처 뭐 이런 것들. 그 옆에 까닭하고 방법 같은 거 써져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잘 읽어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열평형. 그죠? 열평형 나온다. 자, 그래서 거기 274페이지라고 써져 있는데 보시면 뭐 실험 뭐 자료 해석 해보기 위해서 그 그래프 하나 넣어주고, 그 그래프는 시험에 꼭 나온다 그랬다. 그래서 거기서 조심할 건 뭐라고? 그 온도가 똑같아질 때 온도를 열평형 온도라고 하는데, 열평형 온도가 무조건 두 온도의 중간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뭐에 따라 달라져?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실험에서 좀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이야. 그럼 봐봐. 얘가 뜨겁든 차갑든 비열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보면은 열평형이 될 때까지 봐봐. 뜨거운 물은 80도에서 40도가 됐지. 맞아? 예. 뜨거운 물은 80도에서 40도가 됐고 차가운 물은 20도에서 40도가 됐지. 맞니? 그럼 얘는 40도가 변한 거잖아. 차가운 물은 20도가 변한 거잖아. 같은 물인데. 맞지? 온도가 똑같아졌을 때까지. 그러면 누가 질량이 더 큰지 알 수 있다니까. 누가 질량이 더 큰 거야. 아까 선생님 이거 썼지? 비열은 Q 나누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거든.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열이 이동할 텐데 얘네들 사이 이동한 열은 무조건 같을 거거든. 근데 비열도 같아. 그러면 온도 변화랑 질량은 서로 반비례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물인데 열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 쪽으로만 갔다 그러면 온도가 조금밖에 안 변한 차가운 물이 질량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돼. 알겠지? 요것도 좀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뭐 그런 얘기 쭉 나온다. 방금 삶은 달걀을 찬물에 넣으면 온도가 내려가고 찬물은 온도가 올라가서 미지근해진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래서 온도가 다른 물체끼리 접촉을 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것을 열이라고 하고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단위로는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를 사용한다.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거기 보면은 아래 문단에 보면 온도가 높은 물체와 낮은 물체가 서로 접촉하면 결국 온도가 같아지는데 이와 같은 상태 열평형이라고 해서 열평형이 이용되는 예시들. 자, 일단 우리가 온도계로 온도 측정하는 게 대표적인 열평형이야. 그 다음에 냉장고에 음식 보관하는 것도 뭐라 그랬어? 열평형을 이용한 거라 그랬지. 그죠? 거기 뭐 그림 안에 두 가지 정도 예시 나와 있으니까 네,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여기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비열 나온다. 마찬가지로 뭐 탐구 활동 이렇게 나오는데 물과 식용유를 가열하면 어느 것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 자, 이거는 보지 않고도 사실 결과 알 수 있어. 식용유가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렇지? 질량이 똑같고 똑같이 가열했을 때는 물의 비율이 제일 크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가열을 하더라도 물이 온도가 더 천천히 변합니다. 그래서 거기 표에 정리가 돼 있잖아. 처음에 둘 다 20도였는데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인덕션 같은 데다 올려놓은 거지. 올려놓고 가열하면서 1분마다 온도를 재봤더니 예를 들어서 4분 될 때까지 어때? 4분이 됐을 때 물은 27.9도인데 식용유는 36.1도지? 둘 다 20도에서 시작했는데 물의 온도가 7.9도가 변할 때 식용유는 16.1도가 변했지? 더 많이 변한다. 비열이 그만큼 작아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결과가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봐. 자, 물을 가열할 때 물에 가한 열량이 많을수록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또 같은 열량을 가하더라도 질량이 작으면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처럼 물질의 온도 변화는 흡수한 열량이 클수록 질량이 작을수록 크다. 그래서 쭉 뭐 비열에 대한 설명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 뭐 아까 다 했던 얘기니까 여기 특별히 다룰 건 없을 것 같고 맨 아래 문단에 보시면 물은 다른 물질보다 비열이 크므로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름철에 해수욕장 가면 모래사장은 겁나 뜨거운데 바닷물은 시원하다. 그건 물의 비열이 모래보다 커서 모래 온도가 물의 온도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고 옆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 체온 유지 얘기했었지?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이다 보니까 비열이 커서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해풍과 육풍 얘기 나오지. 그 다음 밑에 보면 조사해보기 그래서 뭐 이게 더 중요하겠지. 비열을 활용하는 예시에는 어떤 게 있냐. 그래서 뭐 찜질팩, 자동차 냉각장치, 양은 냄비 이렇게 쭉 나온다만 그 아래쪽이 더 중요할 것 같아. 맨 아래쪽에 보면 비열이 큰 거를 활용하는 예와 작은 걸 활용하는 예시가 나뉘어져 있지.
맞아?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둬요.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 이렇게 낼 수 있어. 자, 보기 여러 개 내고 다음 보기 중에서 비열이 뭐 큰 걸 이용하는 예시 혹은 비열이 작은 걸 이용하는 예시가 뭐냐 이렇게 골라라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요것도 좀 잘 기억해둬야 돼. 잘 기억해둬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뭐 뚝배기 사용하는 것도 비열을 활용하는 예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는 오래 걸리지만 뜨거운 음식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제 요 뚝배기가 그런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넘기시면은 열팽창 나오죠. 열팽창, 그지? 자, 그래서 여기 280페이지라고 돼 있는데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제 그거만 좀 줄거 놓자. 온도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부피는 더 많이 팽창한다. 요거만 좀 일단 줄거 놓고 나머지는 뭐 우리 아까 다 했던 그냥 일반적인 설명이니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피는 더 많이 팽창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열팽창 이용한 거 아까 했지? 다리 연결의 이음새, 가스관 구부려 놓는 거, 그 다음에 기차선로 사이에도 약간 틈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이것도 있어. 이것도 옛날에 사실 많이 나왔거든? 니네, 뭐 요즘에는 많이 없다면 전봇대가 이렇게 있잖아, 전봇대. 전봇대하고 전봇대 사이에 전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 자, 전선을 설치할 때는 이거를 팽팽하게 설치해야 될까? 약간 늘어뜨려서 설치해야 될까? 늘어뜨려서. 왜냐면 더운 여름이 되면 늘어나지, 그치? 그러니까 팽팽하게 설치해도 여름에는 늘어나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겨울에 추워지면 수축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팽팽하게 설치하면 여름에는 문제가 없어도 겨울에는 수축하면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거든. 그래서 전봇대가 쓰러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약간 느슨하게 연결하는 것도 이게 열팽창 때문인 거야. 그래서 더운 여름에는 밑으로 더 많이 늘어나 있고 추운 겨울에는 조금 약간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는 것도 열팽창을 이용한 거다라는 거. 뭐 그 외에도 학교 프린트에 보면 에펠탑의 크기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열팽창 때문인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실험해보기 보면은 종이와 알루미늄의 온도가 올라갈 때 어느 것이 더 잘 늘어나냐. 당연하게도 누가 더 잘 늘어나겠어? 알루미늄 호일이 더 잘 늘어나겠지. 이제 늘어나겠지? 자, 지금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봐봐. 종이하고 알루미늄 호일을 겹쳐서 붙여놓은 거야. 풀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종이가 있고, 여기다 알루미늄 이렇게, 여기 종이고, 여기가 알루미늄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붙인 상태에서 그걸 약간 구부린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있는 거를 구부려서 철사로 이렇게 구부려 놓은 거야. 이렇게 구부려 놓은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윗부분이 알루미늄 호일이고 아랫부분이 종이인 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철사에 지금 이렇게 매단 상태인 거야. 이렇게 매단 상태. 이렇게 매단 상태인 거야. 이 상태에서 철사에 매달고 가열장치 위에서 가열을 한대. 그럼 어느 쪽으로 휘어지냐 뭐 이걸 물어보는 거지. 종이 쪽으로, 그지? 아, 이거 바이메탈로 약간 비슷한 거야, 그지? 우리 앞서 했던 바이메탈 비슷한 거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바이메탈 얘기 나오지, 그지? 바이메탈 얘기 나오고, 뭐 바이메탈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프린트에 없지만 얘기했던 거 여기 나와 있네.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하고 치아의 충전재, 그지? 얘네 둘은 다 뭐다? 팽창 정도가, 거기 보면 두 번째, 그 다리미 그림 밑에 보면 두 번째 문제에 나와 있지. 건물을 지을 때 넣는 철근은 시멘트랑 열팽창 정도가 뭐한 거다? 비슷한 거다. 충치를 치료할 때 넣는 충전재도 마찬가지로 치아랑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거다. 맞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유리로 만든 이 그릇이나 용기들은 내열유리라는 걸로 만드는데, 그러면 어때?
자, 니네 유리에다가 갑자기 뜨거운 물 담으면 유리가 깨지는 경우 많잖아. 그치? 그 갑자기 확 팽창해서 그런 거잖아. 근데 내열 유리는 어떻게 돼? 그렇게 똑같은 모양의 용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도 잘 안 깨진다는 거지. 팽창하는 정도가 좀 급격하게 팽창하지 않게끔 만들어준 게 내열 유리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직업,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직업 탐험하기, 뭐, 그지? 이런 거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거기 보면 이제 과학 핵심 역량 기록에서 캠핑 장비에 담긴 과학 원리를 찾아보자는 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거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고구마를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굽는 까닭은 뭐냐, 그지? 뭐다? 알루미늄이 열 전도가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고구마가 골고루 익으면서 타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 밑에 장비별로 뭐 텐트, 공기 매트리스, 코펠, 국자, 방한복 같은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이것도 꼭 읽어 두셔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보시면 대단원 마무리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5번 문제 같은 거 별표해봐. 5번 문제. 자, 몇 가지 물질의 비열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요거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5번 같은 거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는데. 자, 몇 가지 물질의 비열을 나타내는 것은 가가 있고 나가 있고 다가 있어. 그지? 자, 단위는 생략하고 쓸게. 얘네들의 지금 비열을 보니까 가의 경우에는 1.0. 자,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데 얘들아, 니네 공식 이용해서 만약 비열을 계산하잖아. 꼭 이렇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써줘야 돼. 그게 0이라 할지라도. 알겠니? 안 그러면 이거 감점됩니다. 물론 객관식만 나온다면 뭐 니네 객관식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 객관식만 나와요. 그렇지. 그러면 뭐 큰 문제 없겠네. 그지? 근데 아마 문항수가 많아서 서술형이 안 나오긴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작년, 재작년 거 보면은 막 30문제, 31문제 막 이렇게 나온다면 오늘 테스트 본 거 정도의 문항수가 나온다고. 자, 그럼 봐봐. 1번. 새 물질의 질량이 같고 흡수한 열량이 같다면 온도 변화가 큰 게 누구냐. 자, 그럼 요거 꼭 명심해.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열량이거든. 그럼 봐봐. 문제를 읽어보면 가나다가 모두 질량이 똑같대. 그리고 흡수한 열량도 같대. 그럼 이거 두 개 없애준 거랑 마찬가지. 그러면 비열하고 온도 변화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1번 문제는 비열하고 온도 변화가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럼 비열이 제일 큰 놈이 온도 변화가 제일 작은 거고, 비열이 제일 작은 놈이 온도 변화가 제일 크겠지, 그지? 요런 순서가 된다는 거야, 요런 순서가. 그 다음에 2번. 나의 질량이, 봐봐. 나의 질량이 다의 질량의 2분의 1이고 흡수한 열량이 같다면 온도 변화. 그럼 요거에다 대입해서 그냥 비교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다의 경우에는, 그죠? 다의 경우에는 그 문제에서 나온 게 지금 뭐냐면 흡수한 열량이 같다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똑같은. 그지? 그 다음에 그러면 질량은 예를 들어 다의 질량을 m이라고 하는 거야. 맞아? 온도 변화를 t라고 해볼게. 비열이 0.4라고 해볼게. 열량은 q니까 그냥 1이라고 할게.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나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 질량이 다의 2분의 1이라 그랬지? 그럼 얘의 질량이, 그냥 얘를 2m이라고 해볼게. 2m. 그러면 나의 질량은 m이 되는 거잖아. 2분의 1이니까. 맞아? 열량 동일하고요. 온도 변화.
이 t 나라고 할게요. t 나. 얘는 t 다. 얘는 0.2거든. 그럼 이것도 소수, 그냥 우린 비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수로 바꿔주면 돼. 요거를 2와 1이라고 치자. 그러면 온도 변화를 물어보는 거잖아. 온도 변화는 이게 어떻게 돼? (4n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거든. 4n분의 1. 맞지? 요거의 온도 변화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어떻게 돼? 얘는 n분의 1이거든. 그럼 요거 m 없애버리면 4분의 1 대 1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1 대 4가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나의 온도 변화는 4배다. 4배. 그지? 그러니까 지금 조금 복잡하게 써서 그런데 그냥 요거 가지고 여기 대입해서 비교하면 돼. 일정하다고 나오면 그냥 그걸 1로 두고요. 나머지가 몇 배일 때 몇 배 차이 나겠느냐. 그지? 요거만 비교하시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5번 문제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자, 7번 문제 아까 얘기했지. 전선 늘어뜨리는 거. 요거 좀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넘기면 아까 얘기했지 13번 그 그래프 요거 시험에 꼭 나올 거야. 13번 그래프 꼭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알겠지? 그 다음에 냉동된 고기 녹이는 방법 설명한 것도 좀 잘 읽어 두십시오. 알겠지? 잘 읽어 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케이. 딱 요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직보는,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은 있잖아, 윤서야. 다음 주 일요일 요 시간에는 수업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요일 날 수업 대신에 화요일 날 직보를 하는 거야. 근데 화요일 날 직보를 4시 반부터 할 건데, 학교 끝나고 바로 오면 되는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수학의 답. 그게 저기거든. 반포 쇼핑타운 7동이거든. 7동에 5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 전에 안내 문자 하나 보내줄게. 7동이 어딘지는 알지? 5층에 올라오면 수학의 답이라고 써져 있는, 딱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오른쪽이야. 그냥 찾기 어렵진 않을 테니까 7동 5층으로 학교 끝나고 바로 오십시오. 알겠지? 경민이도 마찬가지야. 학교 끝나고 4시 반까지.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은 수업이 없어서 선생님이 불러서 보충해주고 싶은데 아마 선생님이 요 시간에 다른 직보가 있어.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은 수업은 없고 화요일 날 직보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가 좀 있어요, 요거. 선생님 여기다가 기출문제 넣어놨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최우선으로 푸시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시중에 있는 문제집 자료 같은 거 오트 제외한 나머지 문제집 좀 선생님이 넣어놨거든, 문제를. 요거 같이 풀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